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간밤에 놀라셨죠? FOMC 금리 인상 발표, 그 이후에 매파적인 발언,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 시작 전부터 걱정을 했는데 장이 열리면서 조마조마했죠. 우리도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장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뭐 이런저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자이언트 스텝 4회 연속 나왔습니다. 이래서 기준금리가 3.75에서 4% 갔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0.75%까지는 잘 갔다가 네. 여기서 파월이 얘기하면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경에 네. 금리 발표가 났고요. 네. 바로 그 기자회견하면서 첫 질문 받았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네. 12월 달엔 얼마 정도 할 거야 이런 이제 첫 질문에 대해서 12월 달 되면 조금 낮출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잠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속 질문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고 역시 지난달 FOMC에서 얘기했던 거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수준으로 연준에서 언제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했느냐. 네. 뭐 또 연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점도표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네. 내년도에 중립금리도 조금 더 올라갈 거다. 뭐 금리 조금 더 올려도 고용시장 봐라. 미국 경제는 여전히 튼튼해. 그리고 해외 뭐 신흥국들 사정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내가 알 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오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기 시작했고 4시 정도쯤에 잠깐 반등을 주는 것 같다가 4시 반에서 5시 마감 때 아주 진짜 급락을 하면서 큰 폭의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나스닥이 한 3% 넘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그렇고 오늘 뭐 출발은 거의 한 40포인트 가까이 밀리기도 하는 출발이었습니다만 장중에 그걸 극복을 하고 장 마감 무렵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잠깐 플러스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굉장히 아시아 증시에서도 선방하면서 끝난 하루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 소장님 잠도 못 주무셨겠네요. 저는 계속 원래 그거 보고 있었죠. 원래 오늘 2시 40분에 그 새벽 공개 방송을 열어서 그 발표랑 하는 걸 같이 생중계 비슷하게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늦잠 자는 바람에 조금 늦게 일어나서 보고 정리만 해서 새벽에 글 올리고 이러느라고 제가 한 2시 반부터 한 3시부터는 깨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예. 이게 어쨌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최종 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언제 금리를 뭐 그만 여기서 끝내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글쎄 이게 저 주식 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를까 봐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쐐기를 박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에쿼티 시장이 올라가는 것을 파월 의장은 원치 않는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형태의 발언들을 좀 진행을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해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항상 그거죠. 만약에 어제 미 시장이 올라왔으면은 뉴스가 뭐라고 나왔을까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얘기가 사실 나온 건데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죠. 왜냐하면 12월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CME 패드워치를 보고 많이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는데 잘 한번 시계열대로 따라와 보시면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발언을 한 이후에 그때부터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고 그때는 이제 빅스텝 확률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확률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묘한 발언들을 좀 건넸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터미널 레이시라고 해서 12월은 어떤 경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빅스텝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내년 1월, 내년 초까지 갔을 때 우리가 원래 예상하던 금리를 인상했을 때 어디까지 인상을 할지에 대한 그 목표치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발언이 이 기자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거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 뭐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이게 다 기존에 나와 있던 발언들을 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심지어 무슨 예언자도 아니지만 네.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정확하게 워딩을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심지어 처음에 연준 피벗을 불러일으켰던 첫 번째 발언, 12월 달에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할 때도 하지만 1월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네. 그 발언을 그냥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미시장이 빠졌으니까 우리가 이걸 민감하게 좀 본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이 발언 이후에 사실 해석의 여지가 되게 많은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 또 다시 반락을 하는 모습들이 좀 반복이 되다가 11월 10일 날 지표를 볼 것 같습니다. 네. CPI. 네. CPI를 확인하고 거기서 뭔가 방향 설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판단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CPI 발표까지 일주일여 남았으니까 네. 좀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 금리를 4.6%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예. 어제 이렇게 파월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예. 5%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에 경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중립금리 기준으로 올해가 4.4%, 내년도는 4.6% 정도를 예. 제시했던 게 지난달 점도표에서 나왔던 그 중립금리에 대한 평균값이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0.5 정도 더 올라가서 5% 정도로 맞출 것 같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네.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4자랑 5자라는 게 글쎄요,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말 아까도 뭐 잠깐 그 과외 시간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사는 거랑 11,100원에 사는 거랑 그렇게 다른가? 목표치가 2만 원이면 네. 뭐 이런 이제 얘기에 견져봤을 때 그 100원 차이가 얼마나 클까라는 게 사실 이렇게 큰 금융시장에서는 물론 엄청난 큰 차이지만 이왕 4%대까지 이미 시장 금리가 올라왔단 말이죠. 미국의 금리가. 여기서 정말 4.6을 얘기하나 5.0을 얘기하나 이제는 한 1년여 동안 금리 이렇게 바짝 오르면서 경험했던 사람들한테 오늘 우리 시장이 보여줬던 어떤 모습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조금 올라봐야 지금 이미 최대치 오르는 거에 한 80% 정도만큼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남은 여력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질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서 우리 박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어저께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월 의장의 얘기를 가지고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우는 아이 뺨 한 번 더 맞는 식으로 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긴 했는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버 액션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로 시장이 다시 생각해 보면 과히 뭐 지난달보다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로 미국은 경기를 했고, 근데 이제 오늘 시작한 우리 증시도 처음엔 화들짝 놀랐다가 다시 냉정을 찾으면서 우리 개인들은 오늘 샀단 말이에요. 근데 기관이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이 오늘 오전에는 좀 파는 듯 하다가 오후에는 다시 사더군요. 예. 이거 어떻게 볼까요? 수급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제 우리 시장 뚜껑을 열기 전에 제가 이제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던 게 오늘 장이 되게 궁금했던 장이었어요. 왜 네. 그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고 코스피 시장에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리고 꽤나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중화권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결국은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인의 패시브 주식 자금 성격으로 우리나라에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이벤트가 발생한 날도 그런 모습이 맞다면 적어도 매도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초반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파는 듯 했어요. 그렇다고 막 팔진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초반에 개파락 이후에 지수를 못 끌어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강하게 발생을 시키면 일반적으로 금융투자 쪽에서는 주식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매도로 찍혀 있는 모습을 보신 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빠르게 환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현물에서 조금 사들어온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머리를 건드린 게 아니라 꼬리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현물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게 결국은 이 중화권에서 들어오는 이 패시브 자금의 성격은 당분간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한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 최근에 코스닥은 사실 올라간 게 없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보면 나스닥이 올라간 게 없고요. 네. 다우는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과도 좀 괴를 같이 하면서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CPI 발표가 뭔가 분기점은 될 수 있다. 뭐 이게 시장이 하락으로의 반전이 될지 뭐 내지는 이 매기가 좀 이전이 되는 뭐 코스피 쪽으로만 수급이 쏠렸다가 코스닥으로 좀 확산이 되는 현상이 나올지 이 부분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5%까지 갈 거다라고 이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불안불안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얘기했던 그 산타랠리니 뭐 11월부터 괜찮아서 연말로 가면서 한번 기대해 볼까 이랬던 얘기니 다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타랠리라는 게 이제 언제부터냐라는 또 배경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과되는 것들이 좀 강화된 흐름 이후에는 정말 말 그대로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는 좀 힘들다가 그 폐장일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서부터 조금 불이 붙어가지고 네. 연초까지 강세를 띠는 현상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청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된 유예 관련해서 이게 좀 법적으로 통과가 안 되면은 사실 또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에 이제 비중을 크게 좀 가져간 분들의 또 물량들 같은 것들을 소화해야 내야 되는 걸 수급적인 부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이번 주말쯤에 있는 미국의 중간 선거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전황, 뭐 핵무기 쓸 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는 데다가 또 북한은 뭐 계속 지금 미사일 같은 거 계속 쏘고 있는 지역적인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연말장을 앞둔 변수긴 하겠는데 역사적인 통계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지금 기대하는 것들이 은근히 있는 거는 그 4년마다 이게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1962년도 이후에 치러진 이 15번 정도의 중간 선거 전까지는 장이 안 좋았지만 끝나고서는 1년 내로는 최소 10에서 15% 올랐던 시장은 100%라는 거죠, 확률이.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장도 11월 8일 정도 중간선거 이후에 그 결과값과는 상관없이 시장이 의외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는 걸 감안해 보시면 연말 랠리라든가 산타랠리 사실 어제 나스닥만 보면 기대값이 확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아직 기간적으로 남아 있고 랠리 가능성 전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실업지수 미국에 네, 그 지수, 실업률이요. 그죠? 그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 아까 말씀해주신 11월 10일 날 있고 그 전에는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요게 다 반영이 돼서 12월에 FOMC 금리 발표가 또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 본다면 아주 우리가 낙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CME 패드워치를 일반 투자자들이 일일이 찾아봤으며 CPI를 그 카운트다운을 해가면서 봤으며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시황이 안 좋을 때 꼭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또 시황이 어느 정도 돌아서게 되면 아무도 안 봅니다. 이런 지표들. 근데 지금은 당분간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앞서도 그 뭐 계속 얘기를 하신 게 4% 5% 숫자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이 미국의 GDP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이제 5%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어제 보면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12월에 빅스텝을 할지라도 만약에 빅스텝을 할지라도 그 이후에 터미널 레이트 자체가 더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올라갈 거 아니야라는 심리가 발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국채 금리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고 이 현상이 이제 동시에 발생을 한 건데 사실 여기까지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아까 제가 이제 기자의 발언도 좀 인용을 했지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불확실성인데 그 부분은 지금 좀 많이 거쳐가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앞서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 중간선거 이후에는 항상 올라왔다. 100%의 확률이다. 일전에 그 채권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할로윈과 이제 그런 것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거는 드로우다운이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한 번 밑으로 어디까지 뺐다가 올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 주식시장을 떠날 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확률상 지금은 주식을 해야 될 때예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무서워하고 좀 무서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좀 약간 질렸다고 해야 되나요? 주식에 좀 질린 그러한 감정들을 많이 느낄 텐데 지나고 보면 항상 그때가 주식을 해야 될 때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꼭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린이라기보다도 오늘 아침에 저 아침 방송 끝나고 차 마시면서 몇 사람하고 얘기했다. 아주 정 떨어졌다고. 예. 그래서 딴 데로 가야 되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 현실화된 거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에서 4%된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금리잖아요. 네. 우리 금리도 올리겠죠. 우리도 이제 빅스텝을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네. 다음번 금통위 때 빅스텝 정도는 해서 네.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상승을 통해 가지고 또 1%쯤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를 뭐 1% 넘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도 빅스텝을 할 확률이 좀 높다고 판단이 네.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로 이게 대출 금리니 뭐니 다 파급이 너무 커서 예. 그런 분위기가 증시에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굳이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시스템 리스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혹시나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드로우다운이 한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충격은 올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막무가내로 그냥 주식을 사놓고 들고 가면 수익은 날 겁니다. 날 건데 이게 좀 힘든 구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고 그 타이밍이 사실 시스템 리스크는 정확하게 어느 타이밍에 나올지 예측을 한다라는 게 저는 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매크로 상황이면 그런 리스크도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건 전제를 깔고 지금 일단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않던 CPI라든지 패드워치라든지 뭐 기자의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연준 위원의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신경을 쓰면서 트래킹을 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 계속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서 본다면 사실 크게 보면은 주식을 지금 사서 모아야 될 텐데 참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사람을 5, 떠나게 만들죠. 그렇죠. 5, 6% 주는 다른 금융권으로 돈이 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몰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돈이 글로 가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저는 특이했단 말이에요. 빠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많이 빠졌고 네. 파월이 매파 발언을 했으니까 야 우리 장 오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초반에는 그런 조짐이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말아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앞서서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 많이 팔자로 시작했다가 거의 보합 이상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하나의 좀 트리거가 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가장 강한 섹터라고 지금 업종으로 얘기하면 뭐 2차 전지 배터리 쪽 얘기하는데 그쪽 대형주들이 아침에는 물론 좀 내려갔다가 다시 무게 잡으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오면서 사실 뭐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특이사항은 아니겠지만 좀 중대형급의 테마들, 좀 한 10개쯤 20개씩 묶여있는 그런 테마들 중에 오늘 보란 듯이 올라간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지수를 말아 올리는 전반적으로 오늘 건설주들 같은 거 상당히 강했던 하루라고 보는데요. 현대건설 같은 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건설이라고 다 오른 건 아니고. 출발은 약했는데 오늘 온통 이제 네옴시티 내일 국토부 장관이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간다 이런 일정 때문에 그거 연관해서 원코리아라고 팀 만들 때 거기 지금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한 20%짜리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먼저 치고 가니까 밑에서 좀 잠잠하던 그 유관 관련된 종목들도 나도 혹시 이러면서 좀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많아서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전체 상장 주식수 한 2,500개 중에 9시 한 반, 10시 전까지는 한 200개 정도밖에 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테마들 이거 말고도 오늘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라든가 또 원전 쪽도 다시 또 어제 약세였지만 오늘 강세로 돌았고 수소 관련주들도 올라갔죠. 오늘 상당히 움직이는 테마들이 많이 작동이 되면서 시장 지수가 빠지지 않는 쪽으로 많이 좀 접근이 오히려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의 입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괜찮은 호재가 있어서
시장에 반영이 됐다. 그리고 아까 이제 패시브 자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도 이게 패시브 자금이라면 오늘도 많이 들어와서 오늘 같은 때도 주가를 끌어올렸을 거 아니냐 이러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연말까지 장이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좋냐 나쁘냐를 따졌을 때는 내가 투자하는 대상이 대형주냐 스몰캡이냐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일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네. 다우지수와 마찬가지로 하지만 코스닥은 올라간 게 없어요. 이건 또 나스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이 패시브 자금은 중화권에서 빠져나간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뭐냐면 급하게 들어오는 물량들이에요. 당연히 급하게 들어오는 물량은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제 국민주들 뭐 삼성전자, 예. 뭐 LG 엔솔 이런 거 그렇죠. 사는 거죠. 얘네들은 지금 어떤 주식에 꽂혀가지고 산다라기보다는 그냥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거기서 1, 2, 3, 4, 5등까지 그렇죠. 사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빨리 사기가 용이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패시브 자금의 성격은 애초에 그러한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 시장은 대형주 위주로만 좀 움직임이 나와요. 저는 이제 오늘 시장의 강세 배경은 크게 보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보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근간은 IT 섹터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네. 대부분의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2차 전지를 땡긴 거죠. 사실 이제 어제 그저께인가요? 2차 전지 또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이제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한 거죠. 결국은 지금은 코스피 지수를 땡기는 시장이다 보니까 외국인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결국은 코스피 지수를 땡기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LG엔솔이나 삼성 SDI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후자가 된 거죠, 오늘은. 그래서 그런 형태의 지금 메커니즘이 저는 작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향후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다우에서 나스닥으로 매기가 전이되는지 아니면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네. 매기가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훈풍이 좀 불지 네.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그 장의 구도상으로 좀 지형 구도를 좀 보면은 오늘 일단 일본이 휴장이었거든요. 휴장을 해서 물론 안 빠지는데 뭐 다행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일본에 대해서 어떤 뭐 자금적인 성격이 뭐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한 가지 이유일 거고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지금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시진핑 사면임 이후에 다시 강해지는 데다가 코로나 봉쇄 상황들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자금들이 빠져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다가 오늘 일부 언론 뉴스를 보면은 대만 쪽에 대해서 일본 업체들이 대만에 진출해 있는데 수십 개 회사 서베이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사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연내로 중국이 대만 예.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 이런 예. 얘기가 있어서 일본 기업들 서베이를 해봤더니 반 정도가 이미 철수를 하려고 짐을 싸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정치 지형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우리나라가 그래도 제일 무난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와중에 이제 주식에서 돈이 좀 돌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이러려면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될 텐데 지금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연중 최저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 예탁금도 연중 최저치고요. 네. 그리고 그 신용의 잔고 비율 자체도 최저치고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그 기본적인 자금의 네. 성격을 대변하는 그러한 지표들이 전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때마침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 외국인 패시브 자금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건 외국인이거든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뭐 똑같은 기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약간 그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고 뒤따라서 들어오는 게 기관이고 마지막에 이제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는 이제 팔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잡아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 지표를 가지고. 네. 다만 이 예탁금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진료하고 있고 떠나고 있고 뭐 신용 잔고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그만큼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거고 네. 근데 개인이 투심이 안 좋다라는 건 조금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50조가 깨진 거 이게 2년 3개월 만이라면서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즈음에 가지고 지수가 폭락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흔히 말하는 주린이급들로 해가지고 신규 자금들이 물밀듯이 네. 들어오면서 한때는 지금 뭐 그림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올 초만 하더라도 70조 원 넘게 예탁금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예탁금의 구성만 보면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으로 빠져나간 물량도 있겠고요. 네. 뭐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채권 매수를 개인들이 네, 네. 많이 하셨다, 뭐 16조 정도를 하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저 표에서 보면 예탁금이 한 20조 줄었는데 글로 가. 저 예탁금 중에 상당 부분이 네. 채권 매수로 간 것 같고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채권 사신 분 중에 60% 이상이 생전 처음 사봤대요. 네. 채권을. 그런 정도로 뭐 체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또 채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게 뭐 어떤 상황이라고 보는데 앞서서 우리 박우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수는 아이러니하게도 개인들 매수가 훨씬 더 강도가 약해지거나 매도를 할 때 그 매물 받아먹고 나서 올라가는 네. 시장이라는 게 명확히 또 보이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채권이나 은행권에는 돈이 쌓이고 있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증시에서 이렇게 20조 정도 빠진 게 글로 갔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불과 최근 한 2년, 3년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위아래의 변동성을 겪을까 싶을 네. 정도의 변동성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주린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장에서 통용이 되고 할 때부터 예탁금이 진짜 어마무시한 속도로 늘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면 결국은 그때가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면 예탁금은 그때 서서히 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떻게 보면 최저 바닥에서는 예탁금이 늘고 어떤 증시에 대한 개인들의 투심 자체가 살아나고 이 부분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좀 어렵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뭐 계속 똑같은 논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약간의 흔들림은 추후에 있을 수가 있어요. 향후 한 어제 FOMC가 준 가장 큰 힌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2월은 빅스텝을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불확실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연장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요 바닥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그리고 한 번에 충격을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어떤 리스크가 약간은 그래도 있는 구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조금 길어졌구나. 그러면 조금 참아야 될 구간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는 있겠구나. 이 정도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은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이 불안불안해지니까 동학개미들이 자꾸 떠나는데 떠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동학개미들이 다시 우리 장으로 돌아오려면 어떤 사인이 있어야 될까요? 사인은 뭐 주식해서 돈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셔야 그건 다시 확실한 오시겠죠. 근데 제가 오히려 보면 지수가 지금 현재 이 줄을 잘 그어서 보면 한 1년 반째 빠지고 있는 이 네. 추세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상방으로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마 또 불같이들 달려 드실 네.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봐선 지수가 거의 한 2,500선 정도는 넘어야 네. 추세가 좀 바뀌는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일단 뭐 그런 포인트에서 기회를 얻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도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 요즘에 이제 대세가 2차 전지인데 어떤 때 보면 2차 전지 갔다가 뭐 외국인 수급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갔다가 뭐 2차 전지 갔다가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박우신 대표님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의미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가장 큰 핵심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큰 그림 내에서는 사실 진짜 정신이 없었던 게 하이닉스가 뭐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다가 네.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나 2차 전지 섹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섹터들인데 여기에 있는 큰 주식들이 사실 위아래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크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좀 보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는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를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다. 성장은 확실하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성장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의 2차 전지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성장의 그러한 방향성 자체가 너무나 명확해져서 일종의 이제 큰 산업군으로 자리를 잡은 네. 거고요. 이 어떤 큰 산업군이 하나가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갈래가 나오는 그러한 산업군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그러한 밸류체인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부침과는 관계없이 그러한 종목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유입이 되는 것은 시장을 보시면 지금 확인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2차 전지하면 셀 업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을 알고 있고 네. 음극재 업체들을 알고 있고 이제 작년부터 나왔던 게 첨가물 업체들이 나온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 건데 최근에는 가장 뜨거운 게 폐배터리와 리튬이었거든요. 네. 이게 최근 몇 달간 가장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 회사는 회사 이름에 아예 리튬자가 들어가게 이름도 바꾸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쪽에 대한 지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대한 사업성이 생긴 거고 리튬은 사실 2차 전지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업 기회를 보려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를 이미 잡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폐배터리와 같이 묶이는 이유는 폐배터리에서 또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같이 묶이면서 여기에서 성장을 볼 수 있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예전에 양극재, 음극재를 성장 산업이라고 보듯이 이쪽에 지금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장비 쪽을 보자면 사실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기본적으로 그 완성품 업체들, 네. 셀 업체들이 뭐 IRA 법안도 있을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캐파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의 구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장비는 입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기인 것 같은 게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는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다 보니까 장비가 입고는 될 텐데 캐파를 늘렸으니 근데 지금은 당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지연이 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2분기에 꽂힐 실적이 뭐 한 4분기에 찍힐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적이 찍히는 시기가 딜레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약간 리스크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또 조정을 받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쪽에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비 업체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쪽으로는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시장에 진출해 있는 뭐 현지에 법인이 있으면 더 좋고요. 뭐 현재 지금 당장 법인이 없더라도 어떤 뭐 대표적으로 엘사 같은 경우가 미국 시장에 좀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쪽으로 뭔가 레퍼런스가 있다든가 뭐 이러한 기업들은 실적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밸류 체인들을 하나씩 찾아보는 게 지금 시장에선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왕에 말을 해주셨으니까 2차 전지 밸류 체인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 좀 더 깊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것들이 왜냐하면 오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양극재 뭐 이런 쪽이잖아요. 뭐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네. 동시에 한다고 좀 알려져 있어서 활용 범위가 좀 더 넓다라는 게 좀 장점인 회사인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가 그냥 일반 철강에서 네. 2차 전지 소재단의 어떤 종합적인 그룹에 신사업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엔텍 이런 관련 기업들 그리고 저쪽 그 남미 쪽에 또 리튬 호수 사가지고 예. 그 가치가 뭐 지금 200조니 400조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해 갖고 소재화 시키는 것들 그런 것과 연계해서 포스코자 앞에 붙어 있는 회사들이 네. 조금 묵직하지만 흐름이 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가 뭐 파우치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고 각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도 잘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떤 기업이 어떤 걸 만드는지 그것도 한번 안내를 해 주실까요? 근데 이제 세 가지 형태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몇 달 전에 되게 얘기가 많이 돌았고 원통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쪽의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이러한 쪽의 종목들의 주가가 사실은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최근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2차 전지 밸류체인이라는 게 네. 새롭게 산업화돼서 그 두각을 나타내는 그 섹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원통형, 뭐 파우치형, 각형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은 그쪽에서 뭔가 기회를 찾는 거는 그래요. 예, 일전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는 그쪽은 좀 쉬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앞서 뭐 포스코 그룹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스코 그룹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좋죠. 정확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묵직하게 보기가 참 좋은데
그쪽 관련된 밸류 체인에 또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포스코 그룹도. 예를 들면 앞서 또 포스코 케미칼 말씀해 주셨잖아요. 포스코 케미칼이 공격적인 증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을 매매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스코 케미칼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 뭐 시기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뭐 경기 침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하지만 가치 실적이 방향성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중소형 기업들이라서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은 언급해도 될까 모르겠어서 아니 언급을 제가 하지 왜, 않고. 왜 여쭤봤냐면 예전에 왜 중국이 또 배터리가 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원형을 만들었다고 그랬나? 근데 우리 기업들은 원형 안 만들고 뭐 각형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또 설왕설래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각형에 좀 특화가 돼 예, 있었고 LG 엔솔 같은 경우가 이제 파우치형이라 그래서 각형 비슷한데 얇으면서 이제 파우치 형태로 조금 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예. 배터리에 좀 특화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찾고 있는 건 원통형 같은 배터리를 좀 많이 찾고 있고 뭐 BMW도 그렇다고. 예, BMW나 벤츠 같은 데도 그런 걸 좀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그게 고밀도를 이제 원통형은 원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둥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겹쳐 놓으면 아무래도 공간 같은 게 조금 뜨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장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화재라든가 폭발이라든가 밀접해 가지고서 또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좀 덜 나오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차이도 있고 또 테슬라가 최근에 많이 주장하는 거지만 자동차 값 이제 전기차 값 반값으로 만들려면 저가형 배터리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만드는 삼원계랑 또 중국에서 그 인산철 가지고 만드는 그런 LFP라고 하는 배터리 간의 어떤 장단점을 갖고 논할 때 계속 이제 흐름이 우리나라한테 조금 불리하게 그동안은 성능은 좋기 때문에 좀 비싸도 우리께 좋아 이랬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중국도 계속 개선을 하면서 인산철 배터리를 자꾸 성능을 높여오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이제 LFP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게 시장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참고로 배터리 형태별로 잘하는 기업 얘기하면 아까 파우치형하고 원형 말씀해 주셨는데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요거 잘 만든다고 그러고요. 또 각형의 대표 주자는 또 우리 기업 중에는 삼성 SDI가 또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까 저 중소형주 얘기 잠깐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건 다 대형주라서. 예, 일단 포스코 케미칼의 밸류체인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비 업체 중에 원준이라는 기업을 한번 잘 볼 필요는 있다라는 원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의 주가가 무상증자 그리고 어떤 그 말씀드린 포스코의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최근 한 3, 4개월간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무상증자 때문에 수급이 꼬인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에 좀 알아본 거기는 한데 3분기는 또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장비 업체를 볼 때는 장비 업체는 이 매크로 상황, 경기 침체라는 상황 때문에 그 실적이 이연되는 수요가 항상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레벨이면 좀 많이 싸졌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장비 워낙 소재 업체들은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장비 쪽에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면 노칭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프레스 노칭 장비를 쓰거든요. 놓쳤다고요? 장비를 놓쳤어요? 아니요. 노칭 장비라고 해서 노칭 장비. 예, 2차 전지 공정에 이제 쓰이는 장비라고 예, 보시면 예, 되는데 요게 기존에는 프레스 방식을 이제 차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게 LG 엔솔부터 시작을 해서 레이저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미국 현재 법인이 있으면서 LG 엔솔에 납품하는 기업이 이제 DNT라는 이제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 레퍼런스와 뭐 확실한 또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더해서 결국은 전기차라는 게 가격 경쟁으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고효율을 낼 수 있는지 같은 가격으로 이러한 부분에 포커싱이 갈 텐데 그렇다면 이제 프레스 노칭 장비보다는 레이저 노칭 방식이 결국 향후 방향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쪽 관련된 기술을 이 회사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또 이 회사만의 장점이죠. 노칭 장비라는. 예, 그렇죠. 아니 레이저 방식의 노칭 장비를 이 회사만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따라오려면 한 3년의 텀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관심을 최근에 그래서 또 주가가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또 자율주행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서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한번 좀 깊이 있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실적이 나거나 네. 자율주행이 지금 실적이 나는 회사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서 좀 이제 시간이 되면 좋습니다. 이제 많은 테마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 뭐 광풍이 한번 불었던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주 그러면 실적 있는 거 있니 이렇게 찾아보면 없어요, 막상. 왜냐면 그렇죠. 물론 로봇 그러면 곧 뭐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는 삼성전자가 원래 로봇주고 LG전자가 로봇주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LG전자를 로봇주라고 얘기를 하진 않으니까 그 외에 좀 중소형주 다니면서 잘 칠 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보다 보면 항상 괴로운 게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더니 공허한 거죠. 얘네들이 2, 3년 있으면 정말 돈 버는 회사가 될 게 맞는가? 항상 많은 테마들이 형성될 때 그런 고민이 우리 시장에 있는데 자율주행 쪽도 사실은 뭐 거진 비슷합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그 중소형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을 뭐 에이다스나 HUD나 이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이 과연 글로벌단 업체들한테 뭐 쓰임새가 있을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일부 기업들은 뭐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레퍼런스를 좀 쌓고 있는 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세계에서 최고는 테슬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테슬라에다가 납품하는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현대 기아차 자율주행 이제 쭉 연구하고 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납품하는 업체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많잖아요. 자율주행 하려면 통신도 가야 되는 거고 뭐.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 자율주행이라는 스토리가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식 측면에서.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테슬라가 워낙에 이쪽에서는 탑티어를 달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우리에겐 또 자랑스러운 현대차 기아가 존재를 하고요. 사실 전 세계를 둘러봤을 때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몇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사실 우리가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한 갈래예요. 신재생 산업의 갈래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원래 강점이 있는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산업은 IT와 자동차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섹터나 종목들은 굉장히 많을 건데 뭐 앞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자율주행 본업과 관련돼서 실적을 찍어내고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관련해서 실적을 많이 찍는 회사들이 이미 많았으면 주가가 이미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에 투자할 때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안으로 보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업들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영위하지 않으면서도 이 산업에 진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조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하다면 기본적으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을 이제 자율주행이 꼭 아니더라도 이 자동차 쪽에서 그리고 내지는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쪽은 잘 모르니까 자동차 자율주행 뭐 하면 그냥 현대 기아차거든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물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자율주행의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뭐 월 구독료식으로 해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체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완성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의 본산인 건 맞지만 자율주행의 대표주로 이제 부각되는 건 아니고 굳이 이제 이름을 거명하자고 하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이제 현대 계열의 자율주행 전문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현대 계열이기 때문에 보호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회사로서의 이제 비전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실적 있는 자율주행주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많은 자율주행주들이 있는데 실제 제가 따져본 것 중에 좀 괜찮다는 기업은 모트렉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분기 매출이 한 1,000억대 정도는 나오고요. 그래요? 상반기에만 순이익이 한 200억 가까이 나왔거든요. 네. 요 정도급 자율주행 업체 찾아보기 정말 힘들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사실 또 이슈가 됐던 게 테슬라와 함께 그 인텔의 자회사 중에 모비라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얼마 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그게 자율주행 회사인데 상장하고 나서 시가총액이 3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 회사와 버금가는 기술력의 에이다스라든가 센서 칩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코리아 FT라는 회사가 있어요. 원래는 자동차 차체하는 회사. 아까 네. 우리 박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원래 본업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원래 하던 거에 이력이 붙어서 조금 방향을 바꿔보니까 자율주행 센서 칩도 만들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된 거거든요. 이 회사가 모비라이가 갖고 있는 그 센서 칩보다 야간이나 속도 높을 때 갑자기 급제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성능이 훨씬 우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유니트론텍이요? 예. 유니트론텍이라고 있는 이 회사는 오늘 그 네옴시티 말씀드리면서 그 같이 가는 일행 중에 스타트업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모빌리티 쪽에 네.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그 회사 지분을 약 10% 갖고 있다는 게 부각이 돼가지고 장중에 거의 한 15% 20% 가까이 상승세도 나왔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시가총액 한 700억대에 상반기에만 한 5, 60억 이상 벌었기 때문에 밸류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무리 전문가라도 그렇지 이런 기업의 특성들을 어떻게 다 아세요? 제가 이거 이제 질문이라는 건 뭐 새벽쯤에 주시더라고요. 지금 진짜 우리 박 대표님은 평소에 공부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아침 점심도 안 먹고요. 3-4시간 동안 계속 공부 열심히 해갖고 경주마를 위해서 네. 공부를 해서 기업 분석을 해가지고 오시는군요. 아니 나름대로 해야죠. 왜냐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들으시는 분들이 도움이 네.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다 받아 적었습니다. 코리아 FT, 유니콘테, 원준 이런 거 다 받아 적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헬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오 헬스 요즘에 좀 들썩거리는 거는 같아요. 얘기가 좀 네. 들리더라고요. 일단 바이오 헬스케어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섹터 하면 뭐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게임, 메타버스,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이 빠졌다라는 건 또 올라올 때 룸이 또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건데 시장 일각에서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2020년, 21년에 워낙 시장이 화랑기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 바이오 헬스케어업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계속 고잉 컨선할 수 있는 네. 자금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계속 그런 자금 조달이 원활해야 하는데 그때는 워낙 시장이 좋다 보니까 원활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형태가 대부분 CB나 BW 형태이다 보니 요게 이제 다시 돈으로 되갚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주식으로 전환해주면 고마운데 때마침 주식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전환하기보다는 이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냥 돈으로 돌려받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라는 역설적으로 그런 과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가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 바이오 기업들은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것을 네. 많이 이제 해야 될 거고요. 기존에는 뭐 규모를 좀 키워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은 그런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그 계약을 성사를 시키는 게 유리할 거예요. 네. 그런 기전이 작동을 하는 게 올 연말에서 내년 중반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주가 측면에서는 좀 확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환경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사실 몇 달 전부터 이미 몇몇 기업들은 그런 식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그 학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회가 많이 정지가 되어 있었고 이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때마침 연말 연초에 이런 학회가 집중되어 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이오 헬스케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저 바이오 헬스케어 또 하나 걱정이 이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없죠. 이거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네. 냉정하게 바이오가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신약 네. 관련된 로드맵들이 나오면서 5년, 10년을 버텨줬거든요. 네. 이 정도 기간까지는 개발해서 터트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2, 3년 전부터 이제 실체가 드러나면서 좀 어려웠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이 기업들을 어떻게 밸류를 매길까 이런 거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장인데 그 와중에도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번 코로나 때 사실 돈을 번 바이어가 꽤 있어요. 네.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걸로 그렇죠. 떼돈 번 회사들은 M&A라든가 아닌 또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서 좀 할 수 있는 길들도 있을 거고 사실 우리가 작은 거 뭐 희한한 거 찾지만 중심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네. 셀트리온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런 판단이고요. 예. 큰 게 있네. 그게 돈을 벌기도 하고 네. 잘 벌기도 하고 최고로 잘 벌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FOMC 매파 발언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헬스 뭐 관련해서까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저도 오늘 들은 건데요. 주식하기 가장 힘든 달은 몇 월일까요? 네, 제롬 파월이라고 합니다. 한번 웃자고 퀴즈 내드렸습니다. 예, 저희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들 마음 무거우셨을 텐데 한번 웃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